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도 세계의 탑 뉴스는 공통적으로 All About 알렉세이 나발리입니다. 의문사한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하기 전에 친지와 교환한 편지에 적힌 가장 중요한 내용이 트럼프와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 재선을 우려했고 한국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춥고 축축한 시베리아 유형지 시멘트 독방에서 그를 버티게 한 에너지는 책 읽기였습니다. 시베리아 유형지로 아들 시신을 보기 위해 간 나발리 어머니에게 러시아 당국이 한 말은 2주일 동안 시신을 돌려줄 수 없답니다. 그의 어머니는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아들을 제대로 매장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X는 푸틴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나발리의 아내 어카운트를 사용 중지시켰다가 반발에 의해서 복원했습니다. 미국에서 친우크라이나 시위를 주도한 로스앤젤레스 여성이 러시아에서 반역죄로 기소됐습니다. 33살의 러시아계 미국인 이중 국적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이 타는 전용차와 똑같은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것도 미국과 세계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선물은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이 오늘은 일단 바이든을 포함해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기금 모금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개입 수사를 맡은 조지아주 검사는 설령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없었어도 스스로 이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키릭스를 만든 줄리안 아산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자신의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도를 오늘과 내일 합니다. 그는 미국의 군사기밀을 누출시켰다는 미국 정부의 비난을 받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했다는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의 7대 거대 기술 회사들의 이윤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이윤을 능가합니다. 물론 미국을 제외하고입니다. 우려해야 하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 강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2월 16일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뒤에는 이제 많은 미국에서는 정치권에서 그를 반대하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세계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푸틴을 보호를 해야지 되는데 숨진 푸틴에 의해서 숨졌다고 세계의 모든 정보국이 믿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좀 혼돈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 간단히 레이티스트를 전해드리고 나서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비도 오고 춥고 합니다. 마치 솔제니친의 어떤 소설을 읽듯 아니면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은 러시아 소설을 몇 권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세계의 뉴스메이커가 된 숨졌지만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가 직접 쓴 그 마지막 글을 통해서 그 같은 에세이 분위기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도 나오고 트럼프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전해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알렉세이 나발리의 시신을 어머니가 그 시베리아까지 갔는데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2주일 동안 더 화학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가 49살 아들 마지막으로 보고 싶고 나도 인사도 해야지 되겠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매장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왜 아내가 가지 않고 어머니가 가는가? 아내는 이제 이 시점이 독일에서의 그 안보 회의가 열리는 시점이었고 그곳에 가서 남편이 숨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계에 모든 것을 알리고 유럽의 지도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 푸틴이 알렉세이 나발리를 결국은 숨통을 끊어놨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이 되고 세계의 민주주의와 독재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딱 그 아내가 끼어 있어서 어머니가 지금 시베리아에 가 있고요. 며느리는 그 러시아의 클렘린궁에서도 며느리가 이건 독살이다. 뭐 며칠 동안이나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독살의 독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트위터 X에 썼더니 이 X가 바로 이 며느리의 알렉세이 나발리의 와이프의 어카운트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X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유 언론을 보장한다면서 온갖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폭력 같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알렉세이 나발리의 아내의 그 글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알렉세이 나발리의 아내 쪽에서 왜 나의 어카운트를 서스펜드 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했고 결국은 1시간 안에 다시 이게 오픈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아내도 푸틴이 직접 남편을 살해했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면서요. 내 남편의 시신을 돌려주고 정말 디그니티가 있게 매장하도록 해달라. 굿바이 할 수 있는 길을 막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단계와 얘기들이 남아 있겠죠. 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그 제재가 얼마나 그 러시아의 힘을 빼는지 푸틴의 힘이죠. 러시아라기보단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미국과 유럽 연합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푸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이 푸틴의 독재에 한 거에서 가장 그 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은 알렉세이 나발리 잡범인데 이렇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또 하십니다. 잡범인데 하면서 뭐 미국이 조정을 해서 그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maybe 미국이 알렉세이 나발리를 도왔을 수도 있겠죠. 러시아가 그를 독살하려고 독을 묻혔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독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시 그 모스크바로 돌아오고 왜 알렉세이 나발리의 딸은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하는가. 그렇게 될 때 아무래도 그 딸의 안전도 좀 지켜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는 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건을 보면서 한국은 박정희 군사 독재 시대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빛나는 경제 위협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죽이는 군사 독재 시절을 겪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수장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누가 도왔습니까? 미국이 도왔습니다. 미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예뻐서요. 그건 아니겠죠? 미국의 이득이 있고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그렇게 푸틴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을 세계에서 보호하고 싶은 나라가 왜 미국 하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발리가 살해된 뒤에 살해 내지는 사망한 뒤에 그의 동생으로 보여요. 동생에 대한 어떤 그 형사소송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단결되지 않으면 푸틴의 힘만 계속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푸틴이 사람이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100가지를 다 못했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알렉세이 나발리가 보여준 것처럼 이 알렉세이 나발리가 그 무슨 그 드론 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죠. 13억 달러를 지었다는 푸틴의 호화로운 그 궁전 흑해에 있는 그 안에 포도밭도 있고요. 그리고 뭐 푸틴 먹으라고 굴 양식장도 따로 있고 뭐 교회도 하나 지어놓고 하는 것을 쫙 알렉세이 나발리가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유튜브에 지금도 있습니다. 푸틴의 궁전이라고 써 있는데 한국말로 자막 설정하시면 한국말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딱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안에서 독에 중독이 돼서 독일로 가서 치료받고 다시 잡힐 줄 알면서도 러시아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그걸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이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잡범이라고 가짜 선전을 해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푸틴은 이제 그의 그 마지막 남은 그에 대한 기억까지도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제 그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푸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미국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을 보면서 미국이 후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일단 기본으로 두고, 지금부터는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가 여러 가지의 편지를 입수한 겁니다.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그 친지들과, 그 친지들도 대부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인이거나 뭐 리투아니라든가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데서 푸틴의 눈을 피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주니어의 시스터와도 편지를 알렉세이 나발리가 교환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교환한 편지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의 러시안 독재자의 압박을 받아왔던 사람, 인간이 이 겨울에 시베리아에서 시멘트 뭐 7피트하고 얼만큼이라고 되는 좁은 독방에서 300일 이상을 지낼 때도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글을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이 뉴욕타임스를 인용을 했고, 저는 그냥 그의 마지막 말을 들으시면서 지금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소련인 현대의 러시아와 미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러시아 소설을 읽으시듯이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대만과 함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거든요. 이 기사, 그건 이제 그대로 그 시차별로 전해드리겠고, 사진 기자인 친구 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감옥에 시베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감옥에도 있었으니까요. 러시아의 감옥에 와보지 않고는 감옥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좀 블랙 코미디 비슷한 스타일이죠. 그렇다고 와볼 필요는 없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교도관에게 캐비어를 저 죄수에게 먹여라 하면 캐비어를 그 감옥에서도 먹일 것이고, 그 감방에서 목을 졸라라 하면 목을 조를 것이다. 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8월 달에 친구 일리아 크라시스치크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거기서 무슨 뭐 치아 검진이 아니라 치통이라든가 아픈 그런 병은 치료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을 하려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인한 자아 같은 것을 이제 편지 속에 많이 집어넣고요. 자랑도 합니다. 1년에 영어로 된 책을 44권을 읽었다고 자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도 밖으로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이거 김대중의 옥중서신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제를 다듬고 회고록을 이제 다른 사람들의 회고록을 쭉 연구를 하면서요. 원래는 회고록 읽는 거 싫어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저널리스트들과 논쟁도 합니다. 보리스 옐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옐친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바깥 세상의 일 같은 것에 대한 서로의 그 논쟁 같은 것도 하면서 2021년도에 푸틴이 이제 19년 징역형과 그전에도 징역형이 모여서 47세인데 나와도 70세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약에 감옥에서 나오면 이번에야 다음 달에 푸틴이 또 대통령이 되겠지만 넬슨 만델라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 거고,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림없는 일 했던 건데, 혼자서 나중에는 그를 변호한다고 변호사 3명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24년 정도 됐죠. 이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약간 어떤 때는 그 독재자들도 자유의 그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줘야지 될 때가 있잖아요. 본인의 통치 기술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허용이 된 게 뭐냐면은 아주 기이한 디지털화 덕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페이지에 40센트 미국 돈으로 내면은, 그러면 이제 그에게 한 페이지당 40센트를 내고 편지를 쓰고, 그러면 이 나발리가 손으로 다 답장을 합니다. 답장을 하면 검열은 해요. 검열을 하고 한 일주일 뒤쯤에 그 스캔을 해서 다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시기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이것도 시베리아로 가서는 안 되고 해서 손편지가 늦게 배달되고 했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서류 같은 것도 전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서류도 나발리에게 감옥에서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 창이 있잖아요. 창에서 이렇게 변호사가 그 서류 같은 것을 일일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럼 나발리가 읽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도소에서 그 창문도 전부 호일로 가려버렸다. 이런 그 스토리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계속 그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오고, 그때마다 이제 법정 심리 같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과 쭉 그 편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법정 심리, 히어링, 청문회에 나갈 때마다 본인은 즐거웠답니다. 독방에 있다가 누군가와 나가서 그들이 하는 말, 재판관도 되고 누군가가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당혹시키게 하고 하면서, 본인은 오히려 이 그 감옥 생활 시간이 빨리 흘러갔고 그 흥분하고 투쟁하고 하는 것이 아주 그 기쁨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법적 시스템에 대해서 경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19년형을 그 선고를 할 때요, 법원에 있는 판사와 경찰관들에게 crazy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혼을 하나를 줬다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를 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하는 것으로 당신을 사용하도록 결정을 했나요? 선택을 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또 법정 모독죄로 벌금형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가요 돈이 너무 없어서요, 그 연방 판사인 당신은 돈 엄청나게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카운트 번호 알려줄 테니까 내 어카운트에 돈 좀 넣어주세요. 웜업 좀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푸틴은 자신의 그 궁전을 공개를 하고 계속 감옥 안에서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나발리가 두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또 자신에게 하루에 그 이 사람에게 걸리는 끓는 물 2잔,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그리고 본인의 표현으로는 아주 정말 먹기 이상한 그런 빵 2조각, 이걸 먹는 식사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줘야지 된다. 이런 권리를 주장을 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방에서 있는 거, 법에 따르면 15일 이상 못 있게 하는데 뭐 300 몇십 일을 있었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춥고 습하고 통풍도 안 되는 7피트, 10피트네요. 그런 크기의 콘크리트 공간이었는데, 그런데 나발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항의한 게 아니라 책을 한 권씩밖에 안 준대요. 책이 한 권이 아니라 10권을 달라. 이런 것을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책으로 시베리아 시멘트 감방 속에서의 그 어려움을 지탱을 했으니까 유머 감각도 잃지 않으면서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다는 건데, 친구한테 얘기하는데요. 동시에 본인은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10권의 책을 동시에 이렇게 읽는답니다. 책 사이를 막 돌아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특히 감옥에서, 감방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 거예요. 회고록을 좋아하게 됐는데, 전에는 회고록을 경멸했답니다. 왜냐하면 지어내서 쓸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읽다 보니까 정말 그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친구에게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추천을 받기도 하고, 뭐 최근에 그 소련의 그 반체제 인사의 책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특히 스탈린의 수용소를 그린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다시 읽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구소련 시대에 본인이 또 겪어보고 하니까 노동 수용소의 타락, 그 타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보리스 옐친에 대해서는 역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잖아요. 이 고르바초프, 그리고 옐친으로 이어서
옐친이 뭐 알코올 중독 등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을 그걸 잘 이렇게 보호를 해줄 것 같다 하는 푸틴에게 넘긴 거잖아요. 푸틴에게 넘겼는데 뒷날 옐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많고 실제로 이 그 나발리와 같이 편지를 주고받은 피시먼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뭐 옐친이 KGB를 뭐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리고 감옥 수사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똑같아. 구소련 반체제 인사들에게 했었던 그것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옐친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시스터인 로버트 케네디의 그 법무장관의 암살당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캐리 케네디 딸이요. 딸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나발리가 사망한 뒤에 이 캐리 케네디는 주고받은 편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리가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캐리 케네디가 추천한 로버트 케네디요 법무장관 그 존 F 케네디의 동생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한 두세 번 울었답니다. 감옥에서 두세 번 울었는데 특히 희망의 파문이 그 잔잔한 그 파문이 어떻게 100만 배로 늘어나서 가장 강력한 억압과 저항의 벽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로버트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걸 읽으면서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책을 나에게 추천해줘서 너무 고맙고 언젠가는 내 사무실 벽에 그 말 잔잔한 파문이 어떻게 엄청난 것을 깨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걸어놓길 원한다. 이건 이제 안 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사진작가 러시아의 그 사진작가 이 그 펠트만 이런 분들과 쭉 이제 우크라이나의 문제라든가 반유대주의라든가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숨졌잖아요. 프렌즈의 매튜 페리라는 사람. 매튜 페리와 프렌즈를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숨졌을 때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부고 기사 쓴 것을 읽고 난 너무 감명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겨울에 12월 달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시베리아 유영지로 갔으니까 그때 아주 20일 동안 정말로 사람들이 한 600건 이상의 요청을 교도소 정부기관에 보내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딱 등장을 해서 내가 북극에 있으니까요. 내가 산타는 아니지만 그래서 호호호라고 하진 않겠지만 창밖을 보면 북극이니까요. 밤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또 다시 밤이 오고 해서 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도 했고 본인이 하나의 감옥에서 이 북극 감옥으로 그 북극 울프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그 유형지로 오면서도 오는 길에도 계속 그 우랄 산맥을 거쳐서 왔겠죠. 책을 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책은 다 읽었다. 모든 걸 다 읽었다 하면서 특히 이제 감옥에서는 고전 작가들 것만 읽을 수 있으니까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그리고는 정말 체홉 누가 체홉을 러시아의 작가 가운데서 가장 우울한 작가라고 말했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책이 아무튼 이 사람의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 마지막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요. 워낙에 기사에도 짧았습니다. 12월 달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펠드만 씨입니다. 미국 정치에 관한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나발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 선거 의제 여러 가지 당선되면 보복하겠다 또 보복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제가 정말 무섭다. Really scary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건강이 나빠지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나발리는 그렇게 봤어요. 감옥에서. 이런 명백한 사실을 민주당은 고려하지 않나? 이런 그 의문도 붙였고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당신이 존경하는 현직 정치인 한 명도 좀 소개해 주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편지를 보낸 지 사흘 만에 연락이 끊겨서 나중에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찾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친구입니다. 미디어 기업인인 크라실시치크 이 사람은 9월 달에
나발리에게서 받은 그 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나발리의 편지 중에서. 뉴욕타임스도 이것을 맨 마지막 문장에 썼습니다. 나발리가 한국과 대만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러시아는 why not? 아마도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답니다. 그걸 희망이라고 호프라고 불렀고 나는 그런 희망 갖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발리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국에서 희망을 봤다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정치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노 레이블스라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 3의 그룹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 봐서 대선 후보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대선 후보가 조 맨신 민주당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레리 호건이 될 수도 있다 했는데, 레리 호건은 이제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고, 조 맨신은 주말에 내가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괜히 스포일러가 되는 게 싫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본인 일단은 민주당이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공식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현재로서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 맨신이 내가 스포일러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누구의 표인가를 가져가는데, 조 맨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때는 민주당색, 어떤 때는 또 공화당색, 에너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역구가 뭐 광산이 많은 웨스트 버지니아고 본인도 이 광산업으로 엄청 돈 버는 사람이에요. 광산업 거기서 기금도 많이 받지만 본인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뭐 환경 문제 이런 데는 뭐 바이든보다는 훨씬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가깝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사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캠페인에선 또 열심히 뛰고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 스포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누군가가 조 맨신이 나오면은 바이든이 싫어서 맨신을 찍는다던가 트럼프가 싫어서 찍는다던가, 그렇게 볼 때 나중에 바이든 표를 더 많이 가져갔어? 트럼프 표를 더 많이 가져갔어? 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나이가 많아서 계산해 봤더니 본인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봅니다. 76세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도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5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요즘 뭐 사법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은 그 말실수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보도를 보면 저는 일일이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기억력 없어지는 것이 최근에 그 속도가 바이든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니키 헤일리, 젊은 니키 헤일리도 나와서 안 되는데 본인이 76세라는 나이 명함을 가지고 어디다가 내밀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니 윌리스라는 조지아주의 풀튼 카운티에서 최초의 여자 검사가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본인의 표를 만들라고 압박을 했다고 막 했다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선거 개입했다는 검사가 어떤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는데, 그 특별검사와 본인이 이제 연인 관계여서 이게 뭐 시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관리 감독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 자격 박탈돼야 된다 하는 히어링이 있었잖아요. 이틀 동안.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설령 판사가 그것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개입 문제를 수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스스로, 왜 애매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그 사건에서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이 와이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너무나 공화당 트럼프에 가까우니까 트럼프에 관련된 사건이 나오면 좀 빠져라라고 압력을 넣고 주장을 해도 빠지지 않죠. 이제 그런 케이스를 똑같이 지금 조지아주의 파니 월레스라는 그 검사에게 사람들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설령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빠지는 게 좋겠어. 그래야지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아. 실제로 뭐 오늘도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주의 그 와이너리에서 이 사람이 본인이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임명한 그 애인 관계의 그 남자와 함께 나파에 휴가를 갔었을 때 $400를 캐시로 냈답니다. 와인 테이스팅 하는 비용이었겠죠. 그런 걸 캐시로 냈다. 이것 보면은 또 법정에서 주장했었던 것과 뭐 맞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오점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그렇게 빠지는 게 맞다는 주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이슈를 전해드리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늘 내일 많이 뉴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위키릭스라는 게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쫙 엄청난 양을 퍼뜨린 거죠. 특히 이제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어떤 군사 작전이라든가 무슨 그 민간인을 어떻게 처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헬리콥터가 잘못해서 사람이 뭐 11명이 숨진 뭐 이런 비디오까지 다 그런 것이 공개되고 나서 미국에서는 야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미국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외교 정책에도 금이 엄청 간다. 하면서 스파이 혐의 뭐 17개 혐의인가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에콰도르 같은 나라에서 딱 망명을 받아주고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결국은 지금은 이 사람이 2019년부터 런던의 감옥에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이 사람을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런던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사이에 줄리안 아산지는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고요. 그런데 위키릭스를 미국에선 계속 송환해라. 우리가 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줄리안 아산지는 안 간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있는 이 청문회가 마지막입니다. 줄리안 아산지에게는 미국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인 겁니다. 사건이 벌써 10년도 더 됐어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군사기밀을 탁 막 폭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로이터 저널리스트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로이터 저널리스트 2명도 숨진 미군에 의해서 11명이 숨진 헬리콥터 그 영상까지 공개를 했고 그리고 아산지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었는가. 첼시 매닝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육군 내 내부 고발자 첼시 매닝 나중에 뭐 성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됐었던 첼시 매닝과 공모를 해서 국방부 컴퓨터를 해킹을 하고 거기서 이제 비밀 외교 문서, 군사 파일 같은 것을 쫙 가지고 나와서 쫙 뿌린 겁니다. 첼시 매닝은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재판을 받아서 7년 징역형 선고받았고 복역했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산지는 17개 뭐 스파이 혐의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를 이제 맘대로 사용한 그런 혐의로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이건 정치 목적이다.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건이 일어나고 12년도에 에콰도르가 이거 우리가 보호해 줄게. 에콰도르는 에콰도르의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대사관에서 있다가 있는 동안에 무슨 여자를 강간했다고 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스웨덴으로 가야지 된다는 둥 뭐 벽에 무슨 똥칠을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에콰도르가 2019년도에 망명을 취소하고 이제 체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보석금 없이 런던의 감옥에 영국 그 벨마시 감옥에 수감이 돼 있는데 런던에서도 여러 번 법정인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영국의 내무장관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게 맞다. 미국에 돌려줘야지 된다. 그 전에 이제 그 전후로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똑같이 이런 내무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그 명령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는
이 인도인 조약은 이거는 그 줄리안 아산지의 인권 협약에 위배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줄리안 아산지가 미국 감옥에 가면 감옥이 너무 열악해서 자살을 할 위험도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 그런 것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열리는 겁니다. 그 줄리안 아산지는 미국에 가면은 안 된다는, 만약에 여기서 지면은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미국에서 와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건 종신형이에요. 175년 징역형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유럽에, 오늘 저도 유럽의 인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보니까 줄리안 아산지가 아프기 때문에 법원에 안 나왔다고 하고요. 지지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 거다. 그로 인해서 많은 기밀이 노출돼서 군인들도 위험해졌고 등등, 그 민감한 정보를 다 유출하다니 말이 되느냐. 그리고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요, 오늘 법원 바깥에도 줄리안 아산지의 지지자들이 많은데 아산지를 당장 석방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보 공유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기업에 관한 것도 많이 공개를 했잖아요. 투명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또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해서 이건 본인들이 어떠한 하나의 이슈만 보고 어떤 이슈를 제일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줄리안 아산지에 대한 의견은 달라질 것 같고요. 오늘 이게 아마 또 오후, 오늘 내일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잠시 뒤에는요, 현재의 아주 세계적인 추세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전해드릴 하나의 이슈는요, 뭐 주식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이제 요즘 주식 시장이 거의 모든 것을 뭐 기술 거대 기업 7개가 주도라고, 이게 다 그 메인 스트리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어디서 봤던가요? CNBC 것으로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간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하죠. 거대한 기술기업 7군데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부와 맞먹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주식시장이 만약에 전체가 100%라고 하면은 미국이 한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주식시장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시장에 그거와 거의 맞먹는다는 게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에,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거기에 이제 자동차와 우주 산업하는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이체뱅크가 분석한 것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7군데 회사의 시가총액이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 거래소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거 빼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권력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을 제외한 아무튼 상장 기업의 총액을 능가한다. 뭐 비슷한 게 아니라 능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CNBC에서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한 7군데 회사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으면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오래됐잖아요. 엔비디아가 가장 최근 회사네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매그니피션트 7 가운데서 5를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997년도 이후에 4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주식시장에 존재를 했고, 애플은 2009년부터였습니다. 알파벳은 2012년, 아마존은 이제 2017년 1월부터 계속 이제 큰 힘을 발휘하고, 엔비디아는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한 200% 올랐고, 주식값이 올해도 한 50% 정도는 올랐는데, 테슬라는 2021년, 2022년도에 가장 가치가 있는 뭐 5개 기업에 13개월 동안 머물다가 지금은 이제 10위로 조금 하락을 한 바는 있고, 아무튼 그래서 주식값도 조금 요즘에 내려가고, 대조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가장 그 뜨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7개 회사가 많은 그 주식시장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이익이 계속 늘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CNBC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야 저렇게까지 오를 수가 있어. 엔비디아가 말이야 올해도 뭐 올해 언제도 뭐 200달러였는데 지금 뭐 700 몇십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대체적인 반 이상의 의견인가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율이 올랐어도 회사 매출과 수익이 정말 그 탄성이 대단했고, 그리고 기업이 비용을 관리하는데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도 좀 이 같은 결과를 내는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Maybe 팬데믹 그 당시에 가계의 어떤 그 저축 수준 같은 것도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노동시장도 계속 건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같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괜찮다는 거. 두 번째는 마진이 좋아져서 그 이윤 그 마진이 좋아져서인데 그건 기업이 가격도 좀 적절하게 인상을 했고, 그리고 손해는 안 보죠. 인플레이션 영향을 그 기업이 갖겠습니까? 커스터머에게 이렇게 어떻게 분산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뭐 세계 무역기구 가입 그 이후 그 뭐 등등 기술 발전 같은 것으로 노동력, 해외 노동 시장에도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추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윤이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이게 전부 거의 AI, 인공지능 기반이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특정한 주제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그럼 그 밖에 거 저거 봐 계속 오르니까 해야 되겠어. 나 늦었지만 해야지 되겠어. 얼마에 걸어놔야지. 옵션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곳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투자할 기회를 놓칠 위험도 있다. 그리고 소비자나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게 되고, 아니면 다른 그 업계는 또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되고, 그럼 나아가서 전체적인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S&P 500에 500개 가운데서 493개, 세븐을 빼면 그 주식 가운데 다수가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경제가 단단하고 어떤 그 마진 폭이 괜찮으면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계속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짐작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는 이래서 뉴스입니다. 제가 앞서 무슨 뭐 엔비디아 주식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까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기술주들 엄청 내려가서요. 엔비디아도 지금 뭐 600위 정도까지 됐습니다. 자, 준비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친우크라이나 시위를 주도한 로스앤젤레스 여성이 러시아에서 반역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33살의 러시아계 미국인 이중 국적자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돈을 모았고 러시아 그 보안국에 의해서 FSB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지난번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도 체포됐었던 바로 그 지역, 뭐 예자로 시작되는 그 지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친우크라이나 시위에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 이 여성이 모은 돈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여러 가지 그 장비, 무기 같은 거, 탄약을 구입하는데 썼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의 안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하는 거고, 이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면서 계속 어떤 법 같은 것을 독재자니까 마음대로 강화시키는 그런 것에서 나온 그런 일들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은 뭐 또 형량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요일에 이제 자동차가 배달된 것 같은데, 아우루스 리무진, 러시아에서 만든 최초의 완벽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풀 고급 세단, 이렇게 풀 사이즈 고급 세단, 이게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용차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9월 달에 러시아를 그 방문을 했었을 때 보스토치니 우주 비행장에 갔을 때 푸틴이 이 차 타고 왔고, 김정은 위원장은 차가 워낙 많으니까요. 열차에 차를 실어서 타고 갔는데 보고 좋다고 하니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물을 줬다 말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중앙방송도 김여정이 우리의 관계다. 이 선물은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유엔의 여러 가지 그 제재에 금지되는 거고,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계속 지금 받아야지 되는 게 있으니까 잘 보이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아니 제가 마지막에 전해드리려고 페이지를 열어놨다가 페이지를 그냥 또 닫아버렸어요. 제 마음대로 실수해서 닫은 거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옵니다. 기금 모금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모은 기금이 다른 어떤 주보다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모은 기금이 다른 어떤 주에서 모은 것보다 가장 많고 오늘은 또 특히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스라엘계 미디어의 어떤 중요한 인물 집에서 기금 모금 행사라고요. 뭐 한 사람당 25만 달러라나 뭐 이런 엄청난 기금 모금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그런 기운도 있을 테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캐시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